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제 방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 정신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들립니다. 총성이 귓가에 울립니다.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렸을 때 발목이 삐끗했던 그 소리가 대사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던 제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떡하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5천만 원이 송금되는 걸 확인하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전기 충격기를 든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27살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꾸다가 해고 통보를 받고 막막해하던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런 제게 그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저를 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180일간의 악몽 속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장 제이마스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우 씨, 잠깐 들어올래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팀장님과 인사팀 과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앉으세요. 인사팀 과장님이 말했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우 씨,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팀장님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을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고 명절에도 당직을 섰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괜찮을 거라고 버텼던 3년이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2주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주였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 230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 핸드폰 요금에 카드값까지 합치면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27살, 경력 3년, 하지만 계약직이라 경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애매한 이력서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채용 공고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코리아에서 이력서 보고 연락드립니다. 해외 IT 관리직 채용건인데 관심 있으실까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정중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IT 기업입니다. 한국인 고객 관리 업무이고 월급 1,200만 원에 숙소 제공, 비자 지원해 드립니다. 1,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갔습니다.
지금 받던 월급의 4배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시면 통화 가능하신가요?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네, 통화 가능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준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IT 솔루션 인사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들렸고 말투가 정말 친절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지금 통화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고 지은 씨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우님 이력서 봤어요. IT 관리 경력 3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딱 그런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라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푸놈펜이에요. 수도예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생활하기 정말 편해요. 지은 씨는 30분 넘게 회사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IT 서비스 문의를 받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화 받고 이메일 답장하는 게 주 업무라고요. 야근은 거의 없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은 완전히 쉬고요.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깔끔한 아파트예요. 너무 좋은 조건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월급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제가 물었고 지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외 근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 가능한 인력이 귀하거든요. 솔직히 해외에서는 준우님 같은 경력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능력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1200만 원이면 1년만 일해도 1억이 넘습니다. 빚도 갚고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 씨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준우님,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세요? 네, 조금. 당연히 고민되시죠. 해외 근무니까요. 그런데 준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취업 시장이 어려우시잖아요. 정확히 제 상황을 짚었습니다. 1년만 다녀오세요. 그럼 돈도 모으고 경력도 쌓고 한국 돌아와서 훨씬 좋은 곳 갈 수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준우님은 취미가 뭐예요? 영화 보는 거요. 저도 영화 좋아해요. 요즘 뭐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준우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지원하고 있어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준우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참 안심이 됐습니다. 지은 씨가 계속 챙겨준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는 간단했습니다. 이력서랑 여권 사본만 보내면 됐습니다. 면접도 없었습니다. 준우님 경력이면 충분해요. 면접은 생략하고 바로 진행할게요. 지은 씨가 말했고 3일 후 항공권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출국일은 4월 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지은 씨와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거기서 다 살 수 있어요. 비자는 회사에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공항에서 제가 마중 나갈게요. 혼자 안 계실 거예요. 마지막 말이 특히 안심이 됐습니다. 낯선 나라에 혼자 가는 게 불안했는데 지은 씨가 마중 나온다니 다행이었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은 씨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준우님, 오늘이죠? 설레시죠? 공항 도착하시면 꼭 사진 보내주세요. 비행기 타시는 거 확인하고 싶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탑승권을 들고 찍은 셀카였습니다. 지은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와, 드디어네요. 준우님, 5시간 30분 잘 쉬면서 오세요. 제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게이트를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 창가 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만 버티자. 1년만 일하고 돌아오면 돼. 5시간 30분이 흘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착륙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 처음 해보는 해외 근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고 밖은 무척 더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고 가족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우 씨?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한 명은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다른 한 명은 회색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 준우인데요. 김지은 팀장님이 보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저희가 대신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이상했습니다. 지은 씨가 직접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은 씨는요? 회색 반팔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다잖아요. 빨리 가시죠. 차 대기 중이에요. 뭔가 찜찜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2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고 검은 티셔츠 남자가 말했습니다. 타세요. 저는 캐리어를 들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 10분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 시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낮아지고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회사가 외곽에 있나? 생각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요. 그때 앞좌석에 회색 반팔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이요. 그리고 여권이랑 통장도요. 회사 규정이에요. 보안상 중요한 물건들은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물건을 보관한다고요? 왜요? 제 거잖아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규정이라니까요. 빨리 내세요. 싫은데요. 제가 거부하자 검은 티셔츠 남자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작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손잡이가 검은색인 20cm쯤 되는 칼이었습니다. 남자가 칼날을 제게 향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가락부터 자를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자를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가방에서 여권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도 함께요. 회색 반팔 남자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여권을 펼쳐 제 사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회사 도착하면 돌려드릴게요. 돌려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점점 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이 됐고 주변엔 논밭만 보였습니다. 간간히 낡은 집들이 보였지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푸놈펜이 아니잖아.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허리춤에 칼이 보였으니까요. 2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검은 티셔츠 남자가 말했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3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큰 철문이 하나 있었는데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고 뒤에서 철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인생 펑크나는 소리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담벼락 안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만한 크기였습니다. 여러 동의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3층에서 5층 정도 높이였고 외벽이 더러웠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금이 간 곳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공장들을 범죄 조직이 빌려서 쓰게 된 거였습니다. 검은 티셔츠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이에요. 끌려가듯 걸었습니다. 캐리어는 회색 반팔 남자가 들고 따라왔습니다. 건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좁은 골목 같은 길이었습니다. 어떤 창문에서는 사람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에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그것을요. 4층이에요. 검은 티셔츠 남자가 말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복도 중간중간에도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전기 충격기나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405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전부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고 모두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검은 티셔츠 남자가 등을 밀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명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표정들이 전부 어두웠습니다. 저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회사 아니에요? 한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회사요? 여긴 지옥이에요.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고 다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IT 관리직이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0대 초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IT 관리 같은 거 없어요. 우린 매일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야 해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죠? 농담하시는 거죠?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예요. 여기 갇힌 지 6개월 됐어요. 저는 민수예요. 앞으로 잘 지내요. 민수 형이라고 불러야 할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봐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고요. 복도엔 24시간 경비가 있어요. 담벼락은 3m고 철조망에 CCTV까지 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안 하면 그가 말을 멈추고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가슴에 동그란 반점들이 보였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빨갛고 검게 변색된 흉터들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기예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하면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의식 잃을 때까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민수 형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해요. 여기선 그게 먼저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각 건물마다 창문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명, 아니 어쩌면 수백 명이 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백 명은 될 거예요. 우리 건물만 해도 한 층에 방이 10개쯤 있고
한 방에 7, 8명씩 있으니까요. 민수 형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백 명이 이곳에 갇혀 있다니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좁은 방에 8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침대랄 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담요 한 장씩 덮고 자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딸린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변기와 샤워기만 있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안 달려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손에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기상이다. 늦으면 밥 없다. 그가 차갑게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막내였습니다. 엄마, 엄마.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로할 힘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절망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가지? 어떻게 살아남지? 생각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6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일어나! 경비원이 소리쳤고 전기 충격기로 바닥을 쳤습니다. 딱딱딱. 파란 불꽃이 튀었고 전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잠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수하고 1층으로 내려와. 10분 준다. 경비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10분 만에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져온 캐리어는 이미 경비원들이 뒤져놨는지 엉망이었습니다. 지갑도 없어졌고 현금도 사라졌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기 앉아. 민수 형이 빈자리를 가리켰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 하나였습니다. 반찬은 무,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 국은 무슨 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맹물 같았습니다. 밥도 설익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4층 올라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매뉴얼.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민수 형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 받을 거예요. 3일 동안 대본 외우고 연습해요. 그리고 4일째부터 실전이에요. 만약 안 하면요? 제가 물었고 민수 형이 셔츠를 살짝 걷었습니다. 가슴에 또렷한 동그란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임 누구야? 그가 물었고 민수 형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름이 뭐야? 준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우, 좋아. 앞으로 잘 지내자. 난 여기 관리자야. 나한테 잘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근데 말 안 들으면. 그가 전기 충격기를 제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파란 불꽃이 딱딱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이거 맞아. 알겠어?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착하네. 그래, 그렇게 말 잘 들어. 그럼 살 수 있어. 남자가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민수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저항하면 안 돼요.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기회요? 탈출할 기회요. 언젠가 반드시 와요.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매뉴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육은 그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리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집중해. 오늘부터 3일간 교육이다. 대본 외우고 연습하는 거야. 4일째부터는 실전이고. 그가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시나리오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청 직원 버전, 경찰청 직원 버전, 금융감독원 직원 버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었습니다. 준우, 넌 검찰청 버전부터 시작해. 관리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본 소리내서 읽어봐.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김민석 검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되고 있어서 긴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건 범죄잖아요. 관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저는 못해요. 그 순간 관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 3명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팔을 붙잡혔고 끌려갔습니다. 민수 형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복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끌려 내려갔습니다. 1층을 지나 더 아래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쪽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고 경비원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한쪽 구석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관리자가 등을 밀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불이 켜졌습니다. 천장에 백열전구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옷 벗어. 관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되물었고 경비원 하나가 달려들어 제 티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티셔츠가 찢어졌습니다.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쇠파이프 가져와. 관리자가 말했고
한 경비원이 구석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왔습니다. 길이가 1미터쯤 되는 굵은 파이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해요. 이건 범죄예요. 사람들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 관리자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맞아봐. 쇠파이프가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일어나. 관리자가 말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이번엔 허벅지였습니다. 으악!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고통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쇠파이프가 계속해서 제 몸을 내리쳤습니다. 등, 다리, 팔, 옆구리.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제가 울며 애원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째쯤 맞았을 때 관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이제 전기 켜. 경비원 하나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왔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봉이었고 끝에서 파란 불꽃이 딱딱딱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관리자가 제 얼굴 앞에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이거 한 번 맞으면 온몸이 마비돼. 심장 멈출 수도 있어.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전기 충격기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딱!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근육들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입이 벌어졌습니다. 혀를 깨물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초쯤 지났을까요? 2시간 같았어요.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겨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어나. 관리자가 말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기 충격기가 왔습니다. 이번엔 팔이었습니다. 또다시 전기가 흘렀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게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할게요. 제발. 뭘 할 건데? 보이스피싱? 할게요. 제발 그만. 관리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세 번째 전기 충격이 왔습니다. 딱! 이번엔 다리였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기억하라고 주는 거야.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해줄게. 알겠어? 네, 알겠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눈물, 콧물, 침이 범벅이 됐습니다. 좋아. 3일 동안 여기서 굶어. 그리고 생각해. 말 들을 건지 계속 맞을 건지. 관리자와 경비원들이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누워 울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등과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전기 충격을 맞은 곳들은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걱정하고 계실까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고 말씀드렸을 때 걱정하셨습니다. 괜찮겠니? 낯선 나라인데. 엄마가 말씀하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회사래요.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은 회사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지하방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못 먹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일을 봐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오전 철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니, 햇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열전구 불빛이었는데 3일간 어둠 속에 있어서 눈이 부셨어요. 1층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5호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관리자가 등을 밀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형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민수 형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 그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티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과 다리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민수 형이 저를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너무 빨리 마셔서 체한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천천히요. 민수 형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자, 준우. 이제 교육받을 준비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대본 외워. 3일 동안 외우고 연습해. 그리고 실전 들어간다. 그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9시부터 밤 11시까지 대본을 외우고 연습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봤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김민석 검사입니다. 이 문장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연습했습니다. 너무 밝으면 안 됐습니다.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둡게 말해도 안 됐습니다.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되고 있어서 긴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공범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포를 조성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지금 즉시 공범으로 조사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들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로 송금하세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빨리, 지금 즉시,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말로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이 대본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범죄야.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안 하면 또 지하실로 끌려갈 테니까요. 민수 형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선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일단 살아야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교육 3일째 되던 날 저녁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준우, 내일부터 실전이다. 떨리지?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진짜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할당량은 하루 300만 원이다. 못 채우면 저녁 밥 없어. 이틀 연속 못 채우면 관리자가 전기 충격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야. 알겠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누굴까? 할머니일까? 할아버지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엄마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한국 전화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관리자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작해.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전화 연결 중이라고 떴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들리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뒤에서 관리자가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말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김민석 검사입니다. 네. 검찰청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되고 있어서 긴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 어머니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공범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두자. 끊어버리자. 생각했지만 뒤에서 관리자의 손이 제 어깨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금한 게 좀 있어요. 5천만 원쯤. 5천만 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일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그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노리고 있어요.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로 송금하세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 아들한테 물어봐도
어머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분한테 물어보시는 사이에 돈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즉시 송금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본대로였습니다.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할머니가 굴복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민은행 457-904-789012 지금 바로 송금하세요. 네.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은행 앱을 켜는 거겠죠. 5분쯤 지났습니다. 다 보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입금 확인 5천만 원. 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본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관리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첫 통에 5천만 원이야. 잘하네. 오늘 할당량 이미 넘겼네. 저녁 밥 먹을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수 형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져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잤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매일 20통에서 30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저녁을 굶었습니다. 어떤 날은 할당량을 넘겨 관리자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점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대본을 읽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송금을 확인했습니다. 2주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이 끝나고 5월이 왔습니다. 밤 11시쯤 업무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매트리스에 누웠습니다. 민수 형이 옆에 누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 씨. 네, 형.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쯤요. 적응됐어요? 적응이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곳에 적응한다는 게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처음엔 저도 저항했어요. 안 한다고 버텼죠. 그래서 민수 형이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가슴과 팔에 빼곡하게 박힌 동그란 흉터들이요. 20개가 넘어요. 민수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찍힌 자국이에요. 한 번은 의식을 잃어서 병원 건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깨어났는데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다음엔 심장 멈출 수 있다고요. 제 가슴도 조였습니다. 근데 알아요? 뭐가 더 무서운지 민수 형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여기 나가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요? 첫째, 몸값 5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가족한테 연락해서 돈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돈 받고도 안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요?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지인을 속여서 여기로 오게 하는 거죠. 그럼 나갈 수 있대요. 2명 데려오면 1명 나간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여기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좋은 일자리 있다고 속이는 거죠. 그 친구가 오면 자기는 나가는 거예요. 끔찍했습니다. 친구를 팔아서 나간다니요. 셋째는요? 민수 형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뒤편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저기 뒤에 화장터가 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저기서 태워요.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진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있어요. 반항이 너무 심하거나 탈출 시도하다 잡히거나 아니면 일을 못해서요? 할당량을 계속 못 채우면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민수 형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1명 갔어요. 민수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층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반항이 심했대요. 매일 고문당했는데 어느 날 밤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욕을 하며 싸웠어요. 그러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빵? 총소리요? 네. 한 발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텨요. 일단 살아야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민수 형이 말했습니다. 형은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생각해요? 몸값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으세요. 친구를 팔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민수 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탈출하려고요. 탈출이요?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는 해야죠. 안 그러면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니까요. 혹시 계획 있어요? 민수 형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요. 일단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요. 경비 교대 시간도 확인하고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민수 형이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준우, 위험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며 천천히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수 형이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나가요.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와 민수 형은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5월 중순이었습니다. 민수 형과 저는 조용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복도를 지날 때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경비원은 총 2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8시간씩 교대 근무였어요. 오전 6시, 오후 2시, 밤 10시에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교대 시간에는 5분 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인수인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은 총 5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3동이었고 4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식당과 관리자, 사무실, 2층과 3층, 4층에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7명에서 8명씩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3m 높이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고 위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CCTV는 담벼락을 따라 2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담을 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어느 날 밤 민수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m는 너무 높아요. 손잡을 곳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문밖에 없어요. 경비원들이 있긴 한데 교대 시간을 노리면. 근데 정문 열쇠는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계획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다녀와. 그가 말했고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양쪽 발목에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못해요.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못해? 그럼 죽을래? 경비원이 담배를 남자 얼굴에 비볐습니다. 지지직, 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일까지 할당량 못 채우면 끝이야. 알겠어?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도 곧 죽을 거야. 할당량 못 채우면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결심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한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방으로 돌아와 민수 형을 깨웠습니다. 형, 일어나세요. 응? 무슨 일이에요? 민수 형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방금 본 것을 말해줬습니다. 족쇄 찬 남자, 담배로 얼굴을 지진 경비원, 내일까지 할당량 못 채우면 끝이라는 말을요. 민수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도 얼마 못 버틸 거예요. 족쇄 찬 사람들은 보통 2주 안에. 끝이죠? 네. 형,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요. 빨리 나가야 해요. 민수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모레 시도해요. 모레요? 네. 모레 새벽 3시에 경비 교대 시간이에요. 그때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1층 창문으로 빠져나가서 담벼락까지 가는 거죠. 담은 어떻게 넘어요? 넘을 순 없어요.
근데 담벼락 따라가다 보면 배수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 빠져나가는 거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은 설렘과 불안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민수 형과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뭐야? 화장실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경비원이 민수 형을 봤습니다. 네, 배 아파요. 민수 형이 배를 움켜쥐는 척 했습니다. 둘이 같이 가. 5분 안에 돌아와.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어서 의심 없이 둘이 내보내줬어요. 경비원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형, 저 먼저 나갈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민수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요. 밖에 나가면 담벼락 쪽으로 바로 가요. 건물 사이 골목으로 가면 안 돼요. CCTV 있어요. 알겠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끽. 녹슨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 쪽을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1층이라 높지 않았습니다. 2미터쯤 됐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쿵! 땅에 착지했습니다. 발목이 살짝 삐끗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형, 빨리요. 위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형도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저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쪽이에요. 민수 형이 앞장섰습니다. 몸을 숙이고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3미터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CCTV를 피해야 했습니다. 불빛이 보이면 숨었습니다. 50미터쯤 갔을 때 담벼락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땅이 낮아진 거였습니다. 경사가 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민수 형이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배수구가 있을 거예요. 저도 손으로 담벼락을 더듬었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이끼가 꼈습니다. 있다. 민수 형이 작게 외쳤습니다. 담벼락 밑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름 50cm쯤 되는 배수구였습니다. 빗물 빠지는 통로였습니다. 형, 저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수구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엎드려서 기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팔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미터쯤 기어갔습니다.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형,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형, 빨리. 제가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기어갔습니다. 배수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벼락 밖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형도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잡아.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형의 다리가 배수구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형,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 형이 저를 봤습니다. 준우 씨, 뛰어요. 빨리. 민수 형이 소리쳤습니다. 형은요? 저는 괜찮아요. 빨리 가요. 살아남아요. 경비원들이 민수 형을 끌어냈습니다. 형,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요. 빨리. 민수 형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뛰었습니다. 담벼락을 등지고 앞으로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논밭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30분? 1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수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문당할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형이 시간을 벌어준 거였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희생한 거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됐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큰 도로가 나왔어요. 포장도로였습니다. 간간히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했는데 캄보디아어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아누쿠비를 벗어나 푸놈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린다고 운전기사가 손가락으로 표시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벗어났다. 심장이 잠잠해졌어요.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수 형이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준우, 살아남아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쯤 푸놈펜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말하며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4층짜리 흰색 건물이었고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내렸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은 이미 뺏겼으니까요. 쏘리 노머니. 운전기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 프라블럼.
고 가라는 표시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대사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찢어진 옷, 상처난 얼굴, 흙투성이 몸을 봤습니다. 잠깐만요.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남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 납치됐어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금 탈출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납치요? 언제요? 한 달 반 전이요. 4월 5일에 캄보디아에 왔어요. 공항에서 바로 납치당했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없어요. 여권도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남자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5시 30분인데 근무 시간이 끝났어요.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오후 5시까지예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조직 사람들이 찾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정식으로 접수해 드릴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요?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근무 시간 외에는 대응할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저 납치됐다고요. 탈출한 거라고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신분 확인이 안 돼서요.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내일 오시면 본국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어떻게 버텨요? 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처 경찰서에 가세요. 거기서 도와줄 거예요. 캄보디아 경찰이 조직이랑 한패예요. 뇌물 받고 눈 감아줘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오토바이 세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 오토바이마다 2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총 6명이었습니다. 봉고차도 한 대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찾아낸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제가 공항에서 봤던 검은 티셔츠 남자였습니다. 찾았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 대사관이에요. 여기 한국 땅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땅?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여긴 캄보디아야. 한국 대사관이라도 우리 땅이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여기서 죽여. 검은 티셔츠 남자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듯이 뛰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봉고차에 실렸습니다. 양쪽에서 남자들이 저를 끼고 앉았어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가 출발했습니다. 대사관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을 달렸습니다. 다시 시아누쿠빌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보였습니다. 3미터 높이의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다시 지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관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쳤다고?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관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끌려갔습니다. 1층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문당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옷 벗어.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제 옷을 찢었습니다.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알았어? 벤치를 가왔어요. 그리고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제 손과 몸을 잡았어요. 새끼 손톱을 잡더니 뽑았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잘 뽑히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저는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끼 손톱이 10분 만에 빠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남자들도 저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번엔 관리자가 전기 충격기를 켰습니다. 딱딱딱.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딱!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육들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또 전기 충격이 왔습니다. 이번엔 팔이었습니다. 딱!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기 충격기가 온몸을 찍었습니다. 가슴,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물 끼얹어. 관리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 아니야.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다신 못 그러게.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정말 1시간은 구타가 계속됐어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죽으면 얼마나 편할까 생각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독방에 쳐넣어.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찌릿내와 곰팡이 냄새, 피비린내가 뒤섞여 났어요.
경비원 하나가 족쇄를 가져왔습니다. 양쪽 발목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철컹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쪽 손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쇠사슬은 벽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여기 있어. 밥은 하루에 만두 4개, 물은 한 컵만 준다. 생각 많이 해. 다음에 또 도망치면 총이야. 관리자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전기 충격을 맞은 곳들은 화끈거렸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은 등은 피가 흘렀습니다. 민수 형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저처럼 고문당했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형. 제가 같이 가자고 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화장실은 지난번처럼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일을 봐야 했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일쯤 지났을 때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 씨 살아남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준우야, 괜찮니? 엄마가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치게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5일쯤 지났을 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일째 되던 날 철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20일간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낯설었습니다. 나와.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족쇄를 풀었습니다. 쇠사슬도 풀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0일간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끌려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있던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형은 없었습니다. 들어가. 경비원이 등을 밀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 형의 침대였습니다. 민수 형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 형은 죽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가장 뒤편 건물 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였습니다. 민수 형이 저기서 타고 있는 거였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온몸에는 동그란 흉터들이 생겼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찍힌 자국이었습니다. 20개가 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민수 형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준우 씨, 살아남아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민수 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에 깼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뭐야? 옆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문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다. 문 열어. 캄보디아어였지만 경찰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 버려. 손 들어. 또 다른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방독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손을 들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독면을 벗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구출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경비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납치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의료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 받아야 해요. 의료진이 저를 구급차로 안내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 몸을 봤습니다. 온몸의 상처들, 전기 충격기 자국들, 쇠파이프에 맞은 흔적들을 봤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100일 만에 보는 자유로운 햇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울고 계셨어요. 아빠도 오셨습니다. 아빠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생했다, 아들.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이었습니다. 100일 전에 떠난 그 방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한 침대였어요. 지난 100일간 바닥에서 잤었습니다. 폭신한 침대가 낯설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이 3미터 담벼락이 전기 충격기가 보였습니다. 민수 형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총성이 비명소리가 준우 살아남아요라는 민수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준우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꿈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낮에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방문을 두드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라고 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넓은 조사실에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겪은 일들을 진술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납치된 것부터 보이스피싱 교육받은 것, 전화 건 것, 고문당한 것, 민수 형과 탈출 시도한 것, 대사관에서 거절당한 것, 다시 잡혀온 것, 독방에 갇혔던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울기도 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우 씨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셨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 강제로. 알아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 복잡한 상황이죠. 검찰에서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준우 씨가 협조적이니까 처벌은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가 전화 걸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찾기 힘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전화 걸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평생 모은 돈을 잃으신 분들,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둘 다였습니다. 납치당한 피해자이기도 했고, 보이스피싱을 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법원에도 갔습니다. 증인으로 섰습니다. 범죄 조직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책, 관리자, 경비원들, 수십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고문당한 것, 강제로 보이스피싱을 한 것, 민수 형이 죽은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그곳에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최소 3명은 죽었습니다. 민수 형이라고 부르던 분, 족쇄 찬 남자,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터에서 태웠다고 했죠? 네. 건물 뒤편에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처럼 구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어요. 총책은 무기징역, 관리자들은 20년에서 30년, 경비원들은 10년에서 15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민수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강제로 범죄에 가담했고 협조적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벌은 면했지만 죄책감은 남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화 걸었던 그분들을요. 특히 첫 번째 할머니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하신 그 할머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 보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 후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화 걸었던 분들께 사죄하는 편지를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개인정보라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인스타, 유튜브에도 광고를 냈어요.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강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빼앗았습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억나는 피해자의 목소리, 금액 등을 적어 넣었습니다. 광고가 나간 후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할머니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었소. 3천만 원. 노후 자금이었소. 저는 3천만 원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 전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욕을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할 수 있게요. 욕바지가 되기로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피해자구만. 네. 신문 봤소. 납치당해서 강제로 했다고. 당신도 힘들었겠구만.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소.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당신 잘못만은 아니니까. 이제 잘 살아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여전히 전화벨 소리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약도 계속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커피를 만드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가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청년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뭐 보시는 거예요? 아, 해외 취업 공고요. 동남아 쪽 일자리 찾고 있어요.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쪽은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푸놈펜이요. IT 관리직이래요. 월급도 좋고. 청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청년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그거 사기예요. 취업 사기요. 가면 납치당해요. 저처럼이요? 저는 제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전기 충격기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동그란 흉터들이 빼곡했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올해 4월에 캄보디아 갔어요. 똑같은 말 듣고요. IT 관리직, 월급 1200만 원. 근데 가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어요. 100일 동안 감금당했어요. 고문당했고요. 같이 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청년이 숨을 삼켰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저 같은 사람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국이 힘들어도 여기가 안전해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땀도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밤마다 총성이 들리고 족쇄 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수구에서 기어 나올 때의 공포가, 대사관 문이 닫혔을 때의 절망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분들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떨리며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요. 온몸에 남은 동그란 반점들은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20개가 넘는 전기 충격기 자국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3미터 담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민수 형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화장터에서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100일간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 만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해외 취업 조심하세요.
특히 동남아 고액 연봉은 의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어제도 한 명을 구했습니다. 캄보디아 가려던 청년이었습니다. 제 팔에 흉터를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습니다. 제 100일의 지옥이 민수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민수형이 말했듯이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온몸에 흉터를 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오늘도 한 명을 구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악몽이 멈출 날이 올까요? 언젠가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을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민수형을,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제 100일의 지옥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요. 고액 알바라고 하는 것들도 조심하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